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비밀 금고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검찰의 질 나쁜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투표가 거의 마무리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2년을 넘어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번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실장의 집은 물론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안에 있는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 지휘 최고 책임자인 윤익은 경찰청장의 입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보다는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올해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순방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는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전국 주도권을 결정할 미 의회 중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원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정 실장의 자택은 물론 국회와 민주당사에 있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영장에는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 대표를 보좌했던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정 실장을 겨냥한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일단 자택 압수수색은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 수사팀은 오늘 아침부터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팀은 아파트 내부와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과 정 실장의 최근 차량 출입 기록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검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서도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도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서 모두 합쳐 1억 4천만 원어치 직무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5천만 원, 재작년 4천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면서도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입건 여부를 포함해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는 정 실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남욱 유동규 일당과 각종 선거 지원에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사건 공소장에도 정 실장이 김 부원장과 함께 과거 남 변호사로부터 지속해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 장관은 형제처럼 지내고 과거 성남시에서 추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과 꾸준히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도 과거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와 짬짬이에 정보를 흘려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실장의 뇌물 혐의 말고도 대장동 초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성남시 윗선의 관여 의혹이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검찰의 정진상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정치보복 쇼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당사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입니다. 오전 내내 대치 상태였는데요. 검찰이 민주당사로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이곳 민주당사 안쪽으로 들어간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민주당에서 진입문을 막고서 4시간 동안 대치를 했었는데요. 이후 조정식 사무총장과 협의한 끝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정진상 실장의 개인 사무 공간이 당사에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과잉 수사에 나섰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진상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김 의장 측은 조경호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 본청 건물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강제 수사보단 임의 제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사실상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나 이후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켜갔습니다.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사 이어서 국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찰 행태 좀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당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이 야당 당사와 국회 침탈에 나섰다면서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도 보여주기식 수사로 정치 보복쇼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큰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국면 조낭용 이런 정치쇼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 이름이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여러 번 적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비밀 금고를 만들려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막아서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공동 이익체를 위한 방패막이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피의자 소환도 이르면 이번 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어떤 기관이라도 부실한 조치로 사태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을 입건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수사는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이 처음으로 포함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경찰 수뇌부 역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고 사태를 뒤늦게 인지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참사 당일 통화와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윤 청장은 자느라 보고를 늦게 확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소방과 행정조직 윗선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살펴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의 수사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하는 등 사안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모두 55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늑장보고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처음으로 서장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또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장실 그리고 용산구청장실에서도 헬로윈 안전대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참사 당일 112 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과장 그리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책임자들의 혐의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용산소방서가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소방서장이 입건된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특수본은 보디캠 등을 분석한 결과 입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시민 2명이 길에 기름을 뿌려 일부러 사람들을 넘어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경찰은 해당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건축물이 통행을 가로막으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참사가 벌어진 현장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해밀턴 호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용산구청도 최근 뒤늦게 해밀턴 호텔을 포함한 인근 불법 건축물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현재 경찰이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해밀턴 호텔과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해밀턴 호텔이 본관 뒤편 테라스를 무단 증축하면서 참사 현장 골목길의 폭을 더욱 비좁게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특수부는 해밀턴 호텔 불법 건축물과 참사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도 참사 현장 일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은 지자체 몫인데요. 구청이 최근에야 이곳들을 고발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지도에 표시된 5곳이 이번에 고발된 불법 건축물입니다. 참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해밀턴 호텔 본관과 별관, 인근 골목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이곳들에 대해 참사 발생 9일 만인 그제 서울 용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2차례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또는 운영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건축물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밀턴 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지만 4억 5천만여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불법 증축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번 고발건을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잠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 제출합니다. 국회 운영위의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선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두고 다시 한번 여야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곧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요?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정의당,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과 함께 제출할 예정인데요.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해야 하고.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정진상 실장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네.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데 민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불참할 경우 야당 견제가 힘들기 때문에 24일 본회의 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과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위원들이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고 이태원 파출소와 이태원 119 안전센터도 잇따라 방문해 참사 당시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 용산소방서를 방문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된 것을 두고 정부가 경찰과 소방관 등 일선 공무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곧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에는 어제에 이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어제 이태원 참사 질의를 듣는 과정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주고받은 웃기고 있네 메모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정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조사한 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보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기관은 이를 국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살피는 검찰,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영역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1988년 이후 이태원 참사까지 이전까지 국내에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모두 1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 사고는 이렇게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 2번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참사 국정조사는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한 달가량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특위는 6번의 회의와 8번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보고서를 채택한 뒤 재난방지 관련 법을 재개정했습니다. 검찰도 사고 발생 당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고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 등 관련 인물 25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99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던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다 청문회를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긴 했지만 청와대 책임에 대한 규명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90일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잇따른 대형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고인이 된 희생자들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치란 단어에 담긴 그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협의하고 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세 번째 해외 일정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틀 뒤인 모레 윤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이태원 참사로 해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말지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외교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2일에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자리합니다.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과 한중일 간 실질 협력 방안에 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새로운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 우리 인태 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하는데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13일 밤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 에너지와 안보 그리고 보건 세션에서 발언하게 되는데요.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계획되면서 G20 일정을 다 소화하지는 않은 채 16일 귀국하게 됩니다. 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한미나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관심입니다.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아세안과 G20을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런 만큼 중국과의 공식 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밖에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은 각각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한 다음 날부터도 정상회담을 이어가는데요. 17일에는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 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중간 선거를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전망이 높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까지도 순방에 참여하는 만큼 현지에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나름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6개월을 맞습니다. 용산 시대를 열었고 외교와 안보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전국 속에 각종 돌출 악재와 싸우면서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지난 6개월을 짚어봤습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 첫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신나게 일하자고 외쳤습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 등 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며 시장과 민간 주도로 탈바꿈에 나섰습니다. 매일 출근길 기자들과 약식 회견,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 서울 곳곳 깜짝 나들이까지 파격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열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안보 동맹을 경제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밀월 기간은 반짝,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검찰 편중 지적 등 인사 문제로 야금야금 균열이 생기더니 첫 해외 일정부터 민간인 사적 수행 논란으로 지지율 30%대가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 속에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까지 포착됐습니다. 취임 100일 윤 대통령은 군골 쇄신을 외치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50여 명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고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도 뒤따랐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군골 쇄신하겠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민생 행보, 약자 복지로 안정감을 찾으며 지지율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이어진 유엔 총회 등 순방에서 48초 한미 정상 환담 이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성과를 뒤덮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수사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며 여소야대 정국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과제도 첩첩산중, 글로벌 복합 위기에 민생 경제는 숨통이 트이지 않고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사후 조치에 앞장섰지만 책임자 경질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대통령은 각종 돌출 악재와 마주하며 취임 6개월을 보냈습니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경제 청사진을 그리고 외교와 안보를 정상화한 국정의 포석을 놓은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진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원은 여전히 승패가 판가름 나지 않은 가운데 개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중간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인데요. 지금 개표가 한창일 것 같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승리가 유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이 다수석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CNN의 경우 현재까지 공화당 185대 민주당 159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이 218석이니까 공화당의 과반 확보까지 30석가량 남은 겁니다. 현재 당선 예측이 가장 빠른 ABC 뉴스의 경우 공화당 206대 민주당 184로 예측하고 있어 공화당이 과반 의석에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상원 선거입니다. 현재까지 CNN과 ABC 모두 상원 100석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46대 46, 이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 같은 개표 분위기면 최종적으로 50대 50으로 이 상원 선거가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어 여당이 불리한 중간 선거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계 정치인 가운데서 하원에서 삼선 의원도 탄생했죠. 그렇습니다. 한국계 의원 이 4명 지금 출마를 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당선 소식을 알린 건 뉴저지주의 앤디 김 의원입니다. 과거 김창준 의원에 이어서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외교 전문가로 지난 8월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 때도 동행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현지에서 주목받는 당선자들 여럿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당선자 가운데 한 명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뽑힌 모우라 힐리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레즈비언 주지사이자 매사추세츠의 첫 여성 주지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사라 샌더스는 아칸소주의 첫 여성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에서는 첫 흑인 주지사가 탄생했고 엘러베마에서는 첫 여성 상원의원이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첫 Z세대 하원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우버 운전기사인 맥스웰 프로스트가 25살 나이로 연방의회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네, 아직 상원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원이 만약에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러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수사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악관은 앞으로 의회에 잇따른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돼 새로운 정책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하원 모두 이 야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이런 정책에도 이번 선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보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안 수정은 워낙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부분은 공화당도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어서 쉽게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이 강경한 입장을 보통 밝혀왔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외교위원회의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공화당은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한다는 쪽이어서 지원을 끊지는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선 시기에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질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중간선거 미국 차기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 뉴욕타임즈는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 이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것은 100년 동안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렇군요. 측에서 이번에 하원 과반수를 공화당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섭섭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에 민주당이 대약진을 하원 선거에서 했습니다. 네. 44년 만에 최대 의석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 42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2석의 대부분을 공화당에 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가 되겠지만 그 의석 수가 40석 차이가 난다면 민주당이 대패입니다. 하지만은 그 차이가 약 20석이 된다면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대단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상원에서도 지금 46대 46 상황에서 아직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후보와 접전 지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리조나, 뉴햄프셔, 콜로라도에서 이겼고 또 민주당에서도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조지아주는 아직 경합 중입니다. 이 정도는 민주당으로서도 섭섭하지 않은 상원 선거 레이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중간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유권자들 관심은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겠죠.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53%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초에. 그것이 여름에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엉망이 되면서 50%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이번 여름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유가가 오르고 그 생필품 가격이 오른 다음에는 40%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앞서 잠깐 설명하실 때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 져도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크게 섭섭할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보통 여당이 불리한 선거인데요. 그만큼 이제 민심의 심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민주당의 대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늠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공화당 민주당이 앞으로 집중을 할 유권자층은 라티노 계열의 유권자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선 역사상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트럼프 그 현직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틴계 유권자가 나와 33% 더 지난 대선보다 투표에 참여해서 2대1 비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트럼프 대통령을 역대 최다 득표를 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겨우 이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라틴계 유권자가 마음을 공화당 쪽으로 돌린다면은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주지사도 재선을 했고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3선을 했습니다. 라틴계 유권자가 계속 공화당 지지로 간다면은 민주당이 2024년에 재집권하기는 좀 암울한 그런 전조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대리전 양상으로 중간 선거가 흘러가는 모습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 또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얘기는 모두 다 중대 선언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벌써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스가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플로리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 론 디산토스에 대한 호감도가 5대 1입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대 1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할 확률이 높지만 디산토스라는 새로운 이런 경쟁자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가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향방을 가르는 변수라고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들은 교수님 15일 중대 발표를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 전망도 트럼프 대통령 아주 멋진 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예측이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인 전략 차원에서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대선을 2년이나 앞두고 벌써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것은 너무 이른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레이징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도 당내 견제도 심해질 텐데요. 그것보다는 이번에 공화당의 약진이 자기 때문이라는 트럼프가 아직 살아있고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온 결과로는 일단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바이든 앞으로 남은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를 잡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가 초당적으로 또 이제 정권 삼권 분립 차원에서도 협력하는 분야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화당 민주당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자, 상원이 50대 50으로 끝나고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면 이번 선거는 누가 이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승리한 곳이 상원 선거였는데요. 오히려 공화당이 이전보다 의석수를 2개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하원에서는 44년 만에 대패를 했지만 그 백악관 그리고 상원에서 다수를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했고 사실 정권 차원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면이 없었기 때문에 백악관을 계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키고 있고 또 하원과 상원에서 이 정도의 결과를 보인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입지도 치명적인 손상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은 대선 도전 가도에는 이제 괜찮은 겁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후보군들, 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라든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유력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의 변수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점점 좋아진다면 이제까지 코로나 사태 그리고 방만한 재정 지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유권자들이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다 해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쪽으로 투표를 하는 성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 회복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공화당의 공세도 더 강력해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반론이 형성되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우리 삶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공화당 누가 이기는 게 좋습니까? 공화당이 하원, 상원에서 약진을 한다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거에 대해서 당장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보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안이 한번 통과가 되면 그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집행도 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미국 정계가 재정적으로는 보수주의를 띠게 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같이 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재정 지출을 해서 중산층과 빈곤층을 도와주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여기에 정책 변경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IRA를 수정하거나 IRA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기업과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워낙 뭐 박빙인 곳이 많기 때문에 투표함을 끝까지 다 열어봐야지 아는 곳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현재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대구는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9도, 대구 7도, 광주는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은 22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곳곳으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여야의 충돌이 다시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비밀금고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검찰의 질 나쁜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